앞에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요번 그 법률 시행령안하고 시행규칙안에서 두 분께서 이제 각 파트별로 발표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닌 국제적인 규약이라든가 또는 과연 이 하스피스나 아니면은 연명으로 결정이라는 부분이 누구의 결정이며 누구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는 서비스인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법의 시행안이나 이런 시행규칙안을 그냥 관료적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입장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개인의 죽음의 과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5년 정도, 16년 지나면서 과연 한국 사람의 죽음 문화는 어떻게 변했는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죽음 관련 지표들이 있고, 다행히 2015년도에 저희가 아주 하위권이 아닌 중상위권에 올라갔던 거는 그래도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스피스 사업을 좀 더 확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새로운 법에 좀 더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법이 그렇다면 정말 막 다 개선해야 되고 문제가 많느냐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법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만 보완하고 개선하고 주도적으로 아까 앞에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특히 그 정부의 개입과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적인 지원이 있다면 한국인의 죽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생각해 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많은 연구들에서 물론 그 사회나 아니면 문화가 갖고 있는 좋은 죽음이나 또는 죽음에 관한 장래 문화라든가 죽음을 보는 인식이나 태도는 다 다양하겠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죽음이 어떤 죽음이 좋으냐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스피스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어떤 유형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죽음의 문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CMS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런 하스피스 기관들의 어떤 지표, 퀄리티를 보는 지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세스먼트가 이 환자가 본인의 그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이런 하스피스를 결정했느냐, 연명률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연구나 또는 에비던스 베이스로 그런 프랙티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을 때 본다면 이 법은 실은 그동안 배제되어 있던 환자의 의사결정이 의료진 안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의사의 설명 없이 하스피스를 가건 연명으로 결정을 하건 어느 상황에 있던지 간에 과연 환자와 환자 가족이 그 서비스가 자기한테 왜 오는지, 자기가 왜 그 위치에 가 있는지 어느 정도 참여해서 그 의사 결정에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이 호스피스나 팔리아티브 케어에 대해서 세계적인 어떤 규약이나 인권 차원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휴먼 라이트 쪽에서는 유엔에 있는 팔리아티브에는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베러빌리티죠. 우리가 하스피스를 결정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있느냐. 오늘 오신 분들은 하스피스 기관에서 오랜 동안 하스피스 또 그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보험에서 하스피스를 지원한다는 이 법 자체만으로도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넓어졌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정말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몇몇 하스피스는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스피스
오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면담을 해본답니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의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식이 없고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은 하스피스에 들어와야 되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데도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규제 안에 하스피스는 상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담할 수 없는 환자는 그 사람이 어디에 죽음에 가까이 오건 하스피스가 필요하건 간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법에서 하스피스 기관에 들어올 수 없다면 과연 하스피스의 정신이 어디로 가는지, 또 인권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누군가의 somebody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 서비스 프로그램이 충분한 양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세서빌리티입니다. 차별 없이 접근이 돼야 되는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서울의 몇몇 역사를 오래 갖고 있는 하스피스 기관과 이제 막 신생이 돼서 자원봉사도 없고 모든 인원들이 다 새로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하스피스 기관은 하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역사나 아니면은 그 자원의 충분한 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을 똑같이 평가하고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퀘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ceptability인데요. 예를 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윤리나 문화에 정말 적합한지, 예를 들면 그 지역에는 캐톨릭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하스피스만 있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이 불편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건지, 중앙권역센터라든지 각 권역센터들이 있는데 그 권역센터들이 과연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윤리나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마지막은 퀄리티입니다. 하스피스 안에 제가 굉장히 이 법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인력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하스피스 서비스를 정말 잘 하려면 그러면 간호사가 몇 명 있어야 되냐? 이거는 최소한 그동안 하스피스 학회나 협회에서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를, 그래서 이런 인원이 더 많으면 어떤 서비스가 더 좋아지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거를 협회나 학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를 지금처럼 시기가 촉박한 상황에서 연구 없이 그냥 숫자만으로 이렇게 인력을 하면 솔직히 말하면 새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법에서 굉장히 아주 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뭐냐면 이 하스피스 서비스를 기관 서비스로, 그러니까 병원 의료시설 안에서의 서비스로, 그것도 유니버설 플랜으로 모든 국민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외의 것들, 너무 기준이 높아지고 너무 돈이 많이 들면 그 돈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갈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013년도에 그 WHO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팔리아티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대상 그룹을 하나 새롭게 넣었는데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법에서는 말기 치매 환자인데 임종이 가까운 경우 하스피스를 가족이 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느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가족이 돈이 없어서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면 암 진단을 새롭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도 암 진단이 나오면 그분은 하스피스 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락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의 이 그룹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어떤 언급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그룹이 굉장히 크다거나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그리고 일반인에게 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이 부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좀 더 환자 입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최근에
팔리아티브 케어에 대한 거를 UN 컨벤션을 통해서 휴먼 라이트에 꼭 넣자.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테이트먼트 안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칠드런에 대한 거는 이미 나와 있었지만 칠드런에 대한 그 휴먼 라이트 언더 휴먼 라이트 레귤레이션에서 하스피스를 어떻게 팔리아티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나들 굉장히 취약한 그룹은 바로 노인들입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거의 한 70%가 노인의 가장 임박한 문제들이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팔리아티브를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질병적으로도 치매나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말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은 분이 왜 꼭 하스피스 기관으로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컨벤션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컨벤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IAOP라 그래서 이 컨벤션들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장기요양,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이 장기요양보험하고 일반 의료보험이 나눠져 있지만 만약에 환자가 집에 있다가 하스피스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으면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롱텀 케어 이용해서 홈케어 서비스 오게 해서 집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오고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환자분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서비스들이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제도의 방향이 실은 우리가 좀 누락돼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저는 제 10조하고 제 시간을 바꿔야겠습니다. 제 10조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거하고 다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자세하게 이 인권 차원에서 각 항목별로 다 분석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아직 요 짧은 시간에는 없었고, 그리고 제게는 요 두 부분이 가장 큰 관심 분야여서 오늘은 요 두 가지만 발표드리겠습니다. 제 10조에 보면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규칙 안으로 그리고 시행령 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저에게 불편한 거는 뭐냐면 과연 환자의 선택 권리가 보장이 되는가? 환자랑 의사가 직접 얘기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과연 자기결정권인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환자의 안전을 정말 고려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환자는 지금 현재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안에 윤리기관이 없는 경우에 공영이나 아니면 MOU를 맺은, 협약을 맺은 상담원을 소개해 줍니다. 의사가. 여기에 가서 해보라고. 만약에 물론 앞에 있는 의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플러스 추가적인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환자가 또는 환자 가족이 생각하는 건 그럼 처음서부터 윤리기관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지 이렇게 지방에 있는 소규모의 병원에 와서는 내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주치의로 또는 신뢰를 갖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병원들은 이제 이 연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공용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왜 그 소규모 병원들이 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지를 듣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선 선우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환자가 속한 그 병원에서 다 함께 처리될 수 있는, 환자가 이동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환자의 안전적인 면이나 또는 그런 선택 권리 보장이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도와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에 환자는 의료기관의 법정 서식의 미비나 예를 들면 병원의 의무기록, 서비스 전달 책임 미비 등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정된 거가 때로는 잘못 이행되거나 또는 지연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라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칙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결과들이나 과정에 대해서 가족이 진료 기록서를 요청해서 볼 수 있는데 환자는 볼 수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환자 가족이 하는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허락하지 않는 가족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번 시행령 규칙이나 안에 새롭게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10조 그다음 제11조에서 사전영양 의료 요양서 등록기관하고 12조, 13조에 관련된 것은 앞에 최경석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의료인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그 기관별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의료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공공의료시설로 확대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공공의료를 하는 곳에 일단 의료인들이 있으니까 그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는 이런 생명윤리나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죽음을 정말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상호 보완적이면 되는데요. 저는 이 전체적인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 안에서 볼 때 하나 좀 불편했던 거가 동법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모든 그 안의 내용이 실은 등록기관 또 관리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별로 어떻게 하고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게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탄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 바쁜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내 죽음을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관이 열려있는 시간만 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울리치할 수 있는 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휴폐업 신고나 뭐 이런 규정들에 있어서 등록기관이 관리기관에는 알려주는데 말입니다. 환자 거기를 이용했던 등록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줄 의무조항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관이 몇 개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는 이제 좀 더 구체화돼야 되겠지만 그 기관들에서 본인의 기관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업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휴폐업이 되거나 또는 어떤 변화가 됐을 때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최소한 우리는 폐업하고 휴업하지만 당신이 급한 일이 있으면 어느 기관을 찾아가라는 정도, 그리고 왜 우리가 휴폐업을 하게 됐는지 이유는 개인정보를 내놓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법이 됐을 때 서비스가 얼마나 확고하게 진행될 것인가, 어떤 지속성이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료 예산은 굉장히 점점 적어질 거고요. 특히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쓸데없이 나가는, 불필요하게 나가는, 그리고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이 의료비를 줄여야 되는데요. 2017년도 OECD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줄이는가, 그러니까 의료비를 아주 줄이는 거가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는 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요 그림에 보면 재미있는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한국이 1등과 꼴찌를 동시에 합니다.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인데요. 이거는 그 노인들에게 벤조다이조펜이라는 그 약이 왜 노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 되는지, 또는 이 약이 얼마나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이런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의료보험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환자가 왔을 때
그 약의 처방을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약의 처방 기간만 정해놓고요. 도수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여기에서 롱텀 프리스크립션에서는 1등을 했는데 하이 도수로 했을 때는 그 안전성에 있어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인데 환자를 위해서 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건강보험법에서 이 약을 다 처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낙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약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증을 많이 호소하겠죠. 아마 그래서 노인병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가장 주체가 되는 건 환자 가족 이 하나가 주체가 되는 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입니다. 하스피스 기관들. 그 다음에 그 하스피스를 기관에서 의료 종사자만 아무리 여기 지금 이 법에서는 의료인인데요. 의사 선생님들 실은 대부분 다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환자 보십니다. 그러면 의료인들 아무리 이런 거 윤리의식이 높아도 자기 시간 안 되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운영자십니다. 그 병원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귤레이션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이 나머지 세 그룹의 스테이크 홀더가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저는 정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2016년도에 미국에서 ACP에 대한 의료인들의 어떤 의료 수가를 측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이 의료보험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보험 아니죠. 유니버설 아니고 개별적으로 들은 개별보험이 왜 나에게 그런 서비스를 안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스피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 의무 왜 국가에서만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개인 보험들 있고 만약에 그 개인 보험에서 해줘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싸워야 할 방향은 오히려 그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 환자의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그 현행 의료 전달 체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환자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가 갈지를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비던스 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오긴 하지만요. 이게 정말 현장의 소리보다는 지금 이게 이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들이 한 5년 정도는 모여야지만 우리의 그런 고유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 3번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당연하게 국가에다가 또는 내 개인 보험회사에다가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 CMS에서 상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인디안 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하스피스 완화 의료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상을 받았어요. 이게 잘한 하스피스 기관으로 아시다시피 인디안들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그룹이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의료 전달 서비스에서는 예를 들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룹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부족이 갖는 부족들만 인정하는 힐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힐링 되거든요. 그 힐러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메디케이션도 그들만 먹는 허브 메디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정해 주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결정에서 개인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부족장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장의 말을 가장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이런 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 길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